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도 다른 언론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만 일단은 골라서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만 또 추려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나 뭐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네. 매일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언더스탠딩이 핫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문제. 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뭐가 문제야? 건강보험 다 되고 실손보험 다 되고 좋구만. 딱 지금만 좋은 거고요. 그렇죠. 미래가 안 보인다. 이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노인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늘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뭘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뭐 열어보면 뭐 정신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다들 의대나 가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고 소아과 뭐 이런데. 특히 필수 중요 중환자 다루는 의사들은 더 부족해지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오늘은 그래서 의료업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한 분을 또 모셔서 우리나라 의료 정책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좀 고치면 되는지 네. 주범이 뭔지 네. 일단 주범은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분을 어떻게 하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모실 분은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하는 의료 관련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 이분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무슨 하여튼 뭐 의료 정책 관련 토론회에는 항상 끼시는 분. 하여튼 뭐 세 분 부르면 이분이 꼭 들어간다고 그런 분입니다. 3프로 TV에는 꽤 오래전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으세요. 의료계 인싸. 의료계 인싸?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죠. 일단 소개해드리죠. 윤구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019년에는 환자단체 대표로 왔는데 예. 그것도 하지만 생업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 기업인 라이프 시멘틱스. 라이프 시멘틱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회사예요. 예, 11년 차이고요. 저희 회사가 네. 꽤 오래됐죠. 그 회사에서 일도 하시고 네. 틈틈이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회사에서 이제 토론도 그 하시고. 고민하는 게 이제 주 업무 중에 하나여서 고민을 늘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윤구현 팀장님을 저희가 한번 나와주십사 말씀드린 게 몇 주 됐는데요. 네. 사실 그 사이에 그 고려대학교의 박종원 교수님이 오셔서 게임 다 끝내고 갔습니다. 저 들었는데요. 뭐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의료 자체를 좀 그 슬림화해야 된다. 의료 서비스 자체를. 맞아요. 환자들이 함부로 특히 3차 의료병원, 뭐 종합병원 이런 데 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 중증 환자를 위해서 남겨놓고 네. 그 대신 뭐 중소형 그쪽 병원들로 네. 일단은 갈 수 있도록 네. 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맞아요. 하면 뭐 다들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것도 좀 완화될 것이고 네. 왜냐하면 뭐 동네 병원들이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통제를 어느 정도 하는 건데 수요자를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날은 그 교수님께서 공급자 통제 쪽은 조금 얘기를 덜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뭐 때문에 그게를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공급자 통제를 좀 더 해야 된다. 공급자는 의사, 병원. 네. 지금은 소비자들이 너무 병원을 뻔질나게 다니는 게 문제니 그걸 좀 통제하면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솔루션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병원을 쉽게 가게 하고 싸게 하고 그러니까 소위 무상의료라는 걸 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누구나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무상의료가 돌아가지? 공급자도 통제하고 수요자도 통제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따라요. 그래서 다른 돌아가는 나라들은? 겁니다. 네. 뭐 하나 설명해 주시죠. 수요자를 통제하는 건 어떻게 통제합니까? 수요자를 통제하는 거는 그날 이제 얘기 나온 의료 전달 체계. 주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큰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있죠. 유럽에는 감기는 약을 안 주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감기에 약을 먹냐. 이상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나는 감기 환자한테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짤로 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 뭐 의사들이 약을 넣으면 안 바란다.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예약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응급이 아니면. 그러니까 감기는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더 이상 감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낫거나 다른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폐렴이 됐거나 뭐 기관지염이 됐거나 부비동염이 됐거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나라들의 의사들은 감기 환자를 볼 일 자체가 없어요. 왔다 하면 큰 병이거나 진짜 이미 좀 감기였다면 진행된 거거나. 예약하고 안 오거나. 네. 예약을 할 생각도 안 하죠. 그래서 금방 나으니까. 감기 정도에서는 예약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죠. 네.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일단 통제한다. 네. 그래야 의사들이 환자 볼 일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필수 중증 환자들을 볼 여유가 좀 생기고. 뭐 그날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외래를 가는 횟수가 1년에 17회 정도 돼요. 2019년에 17회였고 네.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외래 진료 횟수가 14%가 줄었어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OECD 평균이 다 줄었거든요. 우리나라 14%대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OECD 평균이 6점 몇이니까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야 되고 많이 가는 건 맞네요. 선진국 뭐 특히나 뭐 복지국가라고 하나 더 적죠. 한 4회 정도로 가더라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어서 자주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는 병원에 한 번 가면 그냥 충분히 진료하고 충분히 상담해서 더 이상 안 올 만큼 약도 뭐 길게 필요하면 길게 주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사흘치 주고 3일 후에 또 오세요. 뭐 이틀치 주고 내일 모레 또 오세요. 그러다 보니 가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종의 문화예요. 그게 익숙해진 거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준비한 내용 중에 의료는 사실 문화거든요. 예. 제도도 있지만 문화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굳이 나는 뭐 감기 정도는 집에서 그냥 내가 해열제 먹고 그냥 해결할 거야. 뭐 이 정도는 그냥 쉬면 되지. 내지는 의사가 이거는 나 지금 위가 너무 쓰린데 위암 같아요. 위암 아닐까요? 위암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봅시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저희 환우회, 전 간질환 쪽 환우회를 20년을 했으니까요. 캐나다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꽤 오래전인데 간암을 캐나다에서 발견을 하셨어요. 2cm 이하예요. 2cm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 생존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럼 간암은 좀 빨리 자라요. 2배 커지는데 3에서 6개월이면 2배로 커져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일찍 발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희 수술 가능하죠. 언제 할까요? 6개월 후에 합시다. 2배로 커진다면서요? 2배가 아니지. 3에서 6개월이면 8배까지 클 수 그러네요. 있는 거죠. 와. 그럼 죽죠. 그런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돌아가고 그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국민들이 항의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희한하네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이제 모니터 던지겠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를 연구를 잘 안 하세요. 그건 그거 그냥 받아들인다 이거죠? 네. 그럼 나는 수술을 빨리 받을 수는 없으니 나는 죽는구나. 라고 수술을 받아들인다 빨리 받고 이거죠? 싶은 분들은 거기는 그런 나라들은 보통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 그래서 반드시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되는데 네. 건강보험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뭐 영국만 하더라도 뭐 아이 낳는 데는 3천만 원. 뭐 왕족 귀족들이 다니는 병원도 그런 데들은 그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면 바로 받을 수 있죠. 수술을. 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받주면 아니면 외국으로 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럼 대체로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죽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연구 보고서들을 쭉 보면 은 건강보험료 얼마입니다. 이 나라는 건강보험료 얼마예요? 그리고 뭐 1년에 병원을 몇 번 가요?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반응이잖아. 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어? 왜 안 싸워? 왜 나와서 시위 안 해? 그런 연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나라들 선진국들의 건강보험 제도들을 보고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나와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혹시 이런 내용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건강보험료가 얼마예요? 그리고 뭐 의료전자책에 어떻고 뭐 지불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만 쭉 있지. 왜 안 그럴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게 이제 화면을 좀 하나를 넣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OECD 데이터를 막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한 1년에 병원을 몇 번 가. 우리나라 17번, OECD 평균 뭐 6.8회인가 6.4회인가 그랬고 노르웨이가 있어요. 노르웨이가 4점 몇 회예요.
근데 의사는 우리가 2.5명이고 노르웨이가 인구 1000명당 5.1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5명 중에 한의사가 0.5명이 있어요. 뭐 한의사가 아무래도 의사보다는 할 수 있는 것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나라에는 또 없는 제도이고 해서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가 노르웨이보다 절반이에요. 근데 병원은 노르웨이의 3배를 가요, 우리가. 그러면 궁금하죠. 노르웨이 의사들은 뭐 하지? 우리의 6분의 1만 일하죠. 네. 노나? 이러잖아요. 네. 보시죠. OECD 통계에는 대기 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노르웨이 있죠.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평균 178일을 기다리는구나. 6개월. 그렇죠. 영국 볼까요? 영국 85일 정도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복지국가 보죠. 핀란드 121일. 어디 있을까요? 수술비는 거의 공짜입니까? 그렇죠. 네. 스웨덴 78일. 네. 그래, 백내장은 안 죽잖아. 이거는 좀 늦게 받으면 좀 불편하지 죽진 않는 병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 성형술,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심장에 스텐트 넣는다고 하는 그 치료거든요. 네. 이거는 안 받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심장 근육이 막 죽죠. 우리 노르웨이 볼까요? 54일. 뭐야? 3개월 이상 기다린 사람이 13.7%. 영국 56.8일. 17%가 3개월 이상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수치적으로 보면 6분의 1만 일하는 것 같은데. 네. 노르웨이 의사들은. 여기 심장 수술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가슴 열고 하는 수술이에요. 비슷한 문제. 관상동맥 우회술이죠. 네, 노르웨이 100일. 네, 영국 71일. 핀란드 25일.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 얘네들은. 빨리빨리 저 환자 안 받고 수술 안 하고. 네. 한국이 없는 일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OECD 국가 일부 국가들만 통계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영해 수렴한다고 봐야죠.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늦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나는 큰 병원 갈래. 난 유명한 의사한테 받을래. 그러면 이제 길어지지만 나는 다음 주에까지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할래. 네. 뭐 다음 달 석 달 기다릴래. 충분히 그건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급해. 나 당장 어디서라도 할 거야 하면은 우리는 뭐 바로 하죠. 알겠어요. 왜 저래요? 몰라요. 연구를 안 해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이제 뭐 해복지학 학사 임 팀장님도 모르는 거를 들고 와서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발 전 연구자들이 이런 것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무슨 연구 때문에 네. 막 이렇게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덜란드 학생 한 분이 한국의 의료제도를 공부하고 싶어서 오려고 하는데 혹시 나는 하나도 몰라서 좀 소개해 줄 사람 있냐. 어디 가서 공부하면 되겠냐.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상황을 보고 네. 기자가 가서 취재해야 될 일이네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자분들이 보통은 여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뭐 건강보험 얼마 내세요? 공짜 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뷰로 될 만한 게 아닌 게 우리나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데 내가 항암제를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약을 25만 원에 먹고 1년 뒤에 한 500만 원 환급까지 받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은 제도라고 하겠죠. 근데 내가 500만 원짜리 약을 비급여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제도 정말 나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결론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노르웨이 의사가 네. 나쁘다. 빈둥빈둥 놀고 있거나 네. 아니면 놀지는 않고 네. 환자 하나 보는데 우리나라는 3분만 볼 걸 그분들은 1시간을 본다. 네. 그러면 3분과 1시간은 20배 밀도니까 뭐 20배 열심히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수술은 뒤로 미루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병인데 50일, 100일 걸리면 죽게 내버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안 늘어나나 그 나라는? 급한 환자들은 빨리 한다고 하죠. 근데 당연히 순서를 정해서 급한 사람들 빨리 하실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면 내버려주지 않는 건 당연한데 저렇게 기다리다 보면 의도치 않게 뭐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저거는 또 얘기 했죠. 박정원 교수님께서 막 얘기했을 때 뭐 형사 책임이니 뭐 민형사상 책임 이런 얘기 쭉 얘기하셨는데 저런 제도 하에서는 책임을 많이 물을 수 없어요. 책임을 그렇겠죠. 많이 물으면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프로님께서 난 큰 병원 내 가족이 아파 큰 병원 가고 싶어.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진료 의뢰 우리나라도 진료 의뢰서 네, 의료 전달책이라고 해요. 진료 의뢰서를 써야 큰 병원을 갈 수 있는데 요구를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안 가셔도 돼요. 그런 말 하는 경우를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높은 확률로 환자가 항의를 하거나 그쵸. 아니면 항의를 안 하고 그냥 가대로 다시는 이 병원 안 오게 되고 그렇기도 하고 내가 큰 병원 못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그렇죠. 어떻게 만에 책임져?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강하게 물으면 이런 제도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미룬 건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건 넌 처벌하지 않아야 돌아가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 그러니 박종훈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3차 의료기관은 큰 환자 하나 가고 네. 평소에는 그냥 동네 병원으로 무조건 가고 그거 알아서 자제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나라 의료가 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이상적인 얘기십니다 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문화가 방법을 바뀌어야 써서 되는데.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제도만 바꿔서는 뭐 제도만 바꾸면 되겠죠. 뭐 이제 뭐 싸움 나고 막 시끄럽고 이런 걸 한 다음에 뭐 법원에서 판결을 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5년, 10년, 20년 지나면 정리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이 좀 부드럽게 넘어갈지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네. 이제 그 과정을 하시는 분을 별 못 문화가 봤어요. 워낙 달라서 저항이 더 심할 것이다. 네. 제가 썼는 거기 넣은 것 중에 이제 알피 에반스라는 아이 얘기를 적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2018 여기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고 예. 제가 이제 종이로 써서 쓴 거에 넣었는데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2016년생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1년쯤 있다가 그 퇴행성 신경질환,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처음에 병명도 안 났던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서 네. 거의 뇌사 상태 가깝게 빠져요. 뇌가 거의 손상이 되는 빠지죠.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더 이상 이 아이는 치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퇴원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부모님이 되게 20대 초반에 젊은 부부셨어요. 싫다. 끝까지 해달라. 그랬더니 병원이 더 이상 이 아이를 치료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의미도 없고 아이한테 고통만 가중하는 거다. 그래서 생명유지장치 떼고 퇴원을 해야 된다. 소송을 걸었어요. 부모가 병원이요. 병원이? 나가라고. 병원이. 병원이 나가라고. 치료 중단하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에서 받아들였고요. 떼어라. 법원. 네. 때라. 네. 그래서 그건 3심을 다 갔고요. 심지어는 유럽 인권재판소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패소를 했고요. 병원비를 국가에서 다 대줬나 봐요. 그러니까 떼라 마라 하죠. 거기는 원래 다 대주죠. 오케이. 영국은. 그래서.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교황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교황이.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트위터를 한번 쓰시고요. 그래서 부모가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요. 만나고 오죠. 오고 나서 이탈리아에 있는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데려오면 우리가 공짜로 치료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교황님 빼기 좀. 있죠. 근데 영국 법원이 병원을 못 나가게 했어요. 그 아이는 영국 병원을 떠나지도 마라. 네. 영국 강제 퇴원시킬 때 집을 못 떠나게 한다. 둘 중에 하나 생명 있었어요. 연장 장치는 떼고 집에 가서 죽을 준비를 하되. 떼진 상태는 아니었는데 안 돼. 이탈리아 가면 안 돼. 아니 한 영국의 거죠. 법원에서도 병원이 말이 옳다. 떼어라라고 했다면서요. 떼어라고 했는데 이탈리아로 가서 계속 치료받는 건 아이한테 올바르지 않아. 오히려 이 아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치료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본 걸 수도 있어요. 이건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게 오히려 옳아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야 부모는 정말 미쳐버리겠군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한테 시민권을 줬어요. 브렉시트 전이거든요. 시민권을 줬어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이태리 국민이다. 이태리 국민이기도 해. 이태리 국민을 영국에서 괴롭히지 마라. 데려와 했는데 못 나가게 또 했죠. 와, 그게 정부 간의 자존심 싸움. 아니, 그거 자존심 싸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란드 대통령도 이거는 문제다라고 영국이 잘못한 거다 뭐 했고 뭐 영국에서 시위가 몇백 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제 병원 앞에도 시위도 하시고 2018년 4월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생명유지장치 떼고 한 5일 후에 사망을 했죠 아이가. 영국은 이게 원칙의 문제라서 물러서지 않은 건가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시위가 몇백 명이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영국은 몇백 명 정도 시위하고 그냥 시위가 조금 적어서 그냥 아니 국민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국 의사가 알아서 잘 판단했겠지. 하기야 우리는 영국 의사가 집에서 쉬라면 쉬는 거고 병원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다 따르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랬으면 뭐 국정조사 그렇죠. 그게 이제 역시 문화의 차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요 아이는
그 RP 에반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뇌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좀 전에 아이샤 킹이라는 아이 사건도 있었어요. 2014년도쯤에 이제 벌어진 사건, 아이 태어난 아이인가 뭐 그런데 5세 때 뇌종양의 아이가 생겨요. 외과조 절제를 했고 좀 남아 있어서 이걸 방사선으로 제거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보다는 양성자 치료라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부작용이 적다라고 이제 부모가 생각을 해서 영국 정부에다가 이거 하자 그랬더니 영국에 기계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서 하겠다 했는데 원래는 외국에 나갔을 때 지원한 제도도 있는데 당신은 이 아이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몰래 데리고 나갑니다. 몰래. 네. 근데 영국은 그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체포가 됩니다. 네. 불법이라. 네, 내 아이를 치료받기 외국 데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체포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예민한 사건이어서 그때 이제 총리가 이거는 잘못된 체포다. 그래서 결국 폴란드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관해돼서 잘 됐다라고까지 이제 소식이 전해져 왔죠. 그럼 이거 원칙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아이 같은 첫 번째 이제 알피바스 같은 경우는 워낙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있고 이 아이는 아이샤 킹 같은 경우는 뭐 회복이 가능한 다만 판단할 수도 우리가 있겠죠. 기계가 없으니까. 네. 근데 영국이 그게 없다는 것도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러니까요. 네. 요 두 아이 사건은 위키페디아에도 아이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좀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의료를 대하는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병원 가고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병원 자주 안 가고 하는 쪽으로 의료의 수요를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군요. 보통 이걸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의료는 평생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개인 돈으로 치료를 받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보험이 끼죠. 그렇죠. 그게 공보험이건 사보험이건 비슷한 다른 제도 간에 끼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을 보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험자가 보험회사. 그렇죠. 보험사를 보통 보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돈의 상당 부분을 내죠. 어떤 우리나라는 한 60몇 %를 내고 64% 정도를 내고 어떤 나라는 8, 90%를 이 보험자가 부담을 해요. 환자가 거의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논리가 공급이 사라지게 되죠. 원칙이. 네. 그러면 만약에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이용도 자유롭다 그러면은 공급자는 계속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뭐 소비자는 계속 많이 비싼 걸 많이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는 방법들을 이제 촘촘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자 통제하는 건 아까 의료 전달 체계, 강력한 주치 제도, 이건 또 얼마나 뭐 강력한지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아무튼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공급자는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지불제도,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라 그래서 의사가 한 행위 하나하나 쓴 물건 하나하나에 다 가격을 매긴 다음에 가격 계산해서 줘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청구하시려고 진료비 세분의 약서 쫙 뽑으시면 거기 뭐 붕대 몇 개, 그렇죠. 다 써 있죠. 부목 뭐 이런 다 써 있죠. 붕대 하나에 얼마니까 3개 썼으니까 얼마 다 써 있죠. 요런 걸 이제 행위별수가제라 그래요. 의사가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단가를 다 매겨 가지고 주고, 물론 이것도 묶음이 좀 있죠.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 처방전 발행은 옛날에는 별도로 진료비와 별도의 돈을 주다가 지금 하나로 묶어서 돈을 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기본이에요. 포괄수가제라는 게 있어요. 뭐 치질 수술이나 자궁체 관련된 수술이나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묶어서 치질 수술하면 얼마. 근데 이제 의료계가 이거 되게 싫어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이거 평균을 내는 거예요. 100명을 평균 했더니 비용이 이만큼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만큼을 줄게. 그러면은 의료는 가끔씩 이거보다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 생겨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런 사람 하나 딱 벌리면은 이제 병원이 그때는 손해가 뚝 날 수도 있죠. 평균적으로는 좀 넉넉하게 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남은 돈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이렇게 한번 팡 일이 터졌을 때 메꿔. 요게 취지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장점은 뭐냐면 행위별수가제를 하게 되면
이제 보험자는 고민을 하죠. 야, 붕대 2개만 써도 되는 건 2개만 써도 되는 걸 5개 쓴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게 심사고 그래서 깎으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별수까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쳐다봐야 되거든요. 누가 쳐다보냐? 원래는 의사가 쳐다보면 좋지만 의사는 너무 비싼 인력이니까 그런 거 못 시키죠. 보통 간호사분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가 되게 의료계와 안 좋아요. 왜? 의사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내가 한 걸 일일이 따지면서 카운트한 다음에 행위별수까지라고 하는 건 그 행위. 네. 붕대를 3번 감건 5번 감건 똑같이 준다는 거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죠. 행위별수까지는 이제 양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붕대 3개, 5개,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진찰료 진짜 뭐 의사 뭐 진료하면 얼마, 수술할 때 뭐 몇 센치 하면 얼마, 몇 센치는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모든 프로세스를. 그렇죠. 네. 그래서 골절 환자는 얼마 이러면 붕대를 3번 감건 5번 감건 그건 의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시비 붙을 일이 없는데 이게 이걸 매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책으로 이게 발간을 해요. 저도 해서 보는데 전 파일로만 봐도 출력은 못 봤는데 한 3,000페이지쯤 돼요. 3,000페이지요?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쫙 적혀 있어서 한 3,000페이지 정도씩 됩니다. 약은 안 들어있어요. 약도 한 3만 개 되는데 약은 거기에 없어요. 약은 또 가격이 따로 매겨져 있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이고 의원이고 요게 기본인데 이제 포괄수까지 일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인두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은 의원급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동네 주민이 한 2,000명 있다 그러면 사람 하나당. 네. 2,000명 네가 관리하는 거야. 주치의로서 네가 관리를 해. 그래서 한 명당 2당 얼마. 그 사람이 네가 하루에 환자를 10명을 보건 20명 보건 100명을 보건 네가 받는 돈은 똑같아. 요게 인두제예요. 다 물론 이제 질평가를 하죠. 그래서 너무 못했다 그러면 페널티를 주고 잘했다 그러면 인센티브 주고 요걸 조금 변형해서 가치 기반 뭐 성과보상 지불제도 그래서 뭐 고혈압 관리가 잘 됐으면 돈을 더 주고 요런 제도들이 우리도 약간은 들어와 있는데 요런 제도들이 또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죠. 포괄수까지나 인두제 같은 경우는 행정비용이 작죠. 뭐 그렇겠죠. 일일이 꼼꼼히 그렇겠죠. 쳐다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비용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그러겠죠. 네. 근데 포괄수까지 같은 경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의사 입장에서는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좀 우려되냐면 행위량을 막 늘리는 거 아니야? 백내장 진단 좀 빨리 해가지고 수술을 10명만 해야 될 거를 막 20명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죠. 포괄수까지라는 게 어떤 게 포괄수까지라고? 질병을 하나로 묶어요. 치주 수술 한 번 했으면 얼마? 거기 안에 어떤 행위를 치주 했건 수술을 상관없이. 30분을 하건 1시간 하건 뭐 상관없어요. 얼마? 그럴 때 의심스러운 건 뭐예요? 환자 수를 늘리는 거죠. 수술 안 해도 될 사람은 수술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우려는 생기는 거죠. 그걸 막을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도로? 이제 인두제가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제일 이제 큰 규모에서 하는 거는 총액계약제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 환자는 다 알아서 해주고 아산병원한테 너 1년에 5천원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끝. 그러면 또 거꾸로 해야 될 환자 돈 많이 들면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조절하는 게 결국 관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괄수까지 우리나라 일당정액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포괄수까지인데 정신과 장기 입원하는 정신과 환자나 아니면 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얼마씩 그냥 병원비를 줘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한번 10년 전쯤에 어떤 간호사분이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이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비형간염 약 한 달에 15만 원짜리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근데 이 사람 한 달에서 우리 한 8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은 남들보다 15만 원이 더 나간다. 약 안 줄 수 없냐. 안 주시다가 아프시면은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될 건데 되겠어요? 무슨 말이 환자가 15만 원짜리 약을 받아가는데 일당정액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건 간에 그냥 한 사람이 하루 입원하고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병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건 요 비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신과 질환 장기 입원이나 아니면 장기 요양에서는 요 방법을 써요. 그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다릅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등급으로 나누긴 하지만 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나누긴 하지만 이게 좀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럼 환자들 중에는 다른 병 때문에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떤 약을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검사를 더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비형간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비급여일 경우에 한 달에 15만 원짜리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6개월마다 최소한 6개월마다 10만 원짜리 초음파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안 받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그 환자를 받고 싶지가 않아지겠죠.
그런다고 돈 더 주는 게 아니니까. 더 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 돈을 더 안 주는 이유는 그 제도가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알아서 통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좀 남을 것이고 많이 남을 것이고 그 많이 남은 거 가지고서 좀 손해 보는 사람한테 맺고 확률적으로 하면은 그게 일정한 수익이 될 거야. 이게 이제 제도의 취지인 거죠. 전문가한테 믿고 맡길 수 없고 믿고 맡기면 또 그 의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으니 다양한 제도로서 접근을 하는데 항상 이쪽을 막으면 이쪽이 새고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로 공급자들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시간 딱 되면 퇴근 그냥 바로바로 하시고 공무원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뭐라는 뜻입니까? 그런 지금까지는 결과가 이제 많은 복지국가들이 들어오는 거. 5시면 의사도 퇴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당 69시간 이내 아니내 하는데 대학병원 교수님들 보통 69시간 이상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의료비를 의사한테 주는 방식이 늦게까지 혹은 많이 열심히 일한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서 네. 의사들은 빨리빨리 퇴근하고 네. 그러다 보니 급하지 않은 수술이면 천천히 급한 환자는 받으세요. 계속 밀리고 네. 우리나라는 하는 대로 계속 다 주니까 열심히 한다.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다들. 의사들은 저수가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수가가 너무 낮아. 교수님도 이제 박정원 교수님도 얘기를 하시죠. 예. 양을 줄이고 수가를 올리면 해결되는 거야.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 2020년엔 그러니까 경상의료비 GDP 대비 경상의료비라는 거를 보통 지표로 삼아요. OECD에서는 경상의료비가 뭐냐면 그 나라가 쓰는 모든 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보훈 이런 걸 다 더해서 쓰는 의료비를 다 더한 걸 경상의료비라 그러고 GDP에서 그 의료비가 차지하는 게 얼만큼이야를 가지고 그 나라가 의료비를 많이 쓰냐 안 쓰냐를 보거든요. 네. 2020년에는 한 4%를 썼어요. 지금은 가장 최근이 8.8%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OECD 평균에 거의 맞어요. 예전에는 2000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경상의료비 지출이 꼴찌였다가 우리는 지금 이제 평균까지 도달을 했어요. 의사가 한번 진료할 때 돈을 더 주기로 하면 그 비율은 높아지겠네요. 환자들이 똑같이 병원을 가는 빈도는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자 통제도 안 되고 수요자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OECD 평균은 2010년부터 8.8에서 고정이 돼 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코로나 때 이제 좀 튀긴 했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나라들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한 30% 이상 오른 거죠. 다른 나라는 그런 방법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들처럼 해야죠. 그 무슨 말이죠? 남들처럼 의사 허락 없이는 큰 병원 못 가게 만들고. 예, 그거는 박정원 교수님이 오셔서 했다니까요. 환자들 병원한테도 돈 줄 때 일 열심히 한다 돈 더 안 드려요.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까지 해야 되는 거죠. 병원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열심히 일한다고 돈 더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하는 거죠. 환자를 100명을 받건 10명을 받건 똑같이 준다. 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걸로 환자들이 항의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냥 근데 번호 뽑고 기다려라. 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되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환자들도 싫어하고 의사들도 싫어해요. 이 얘기하면. 제가 생각해도 박정훈 교수님 뵌 적도 있지만, 네 아마 지불제도 개편 나오면은 욕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못 꺼내셨을 거예요. 함부로. 지불제도 개편이 뭔데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이걸 지불제도라 그러거든요. 예. 이걸 바꾸는 거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하죠. 금기에 가깝습니다. 이거 얘기. 그게 일종의 통제 핵심인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의사들도 열심히 굳이 많이 안 볼 테니까 자연스럽게 통제가 된다. 비용이 적게 나가죠. 의료비가 적게 나가죠. 근데 그 와중에 어찌됐든 필연적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적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풀어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은.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네. 건강보험 체계가 작동을 잘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면 네. 환자들은 한국처럼 뻔질나게 병원을 드나들 게 뻔하니 네. 우리는 그걸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는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5명이 한의사 포함 2.5명이라고 네. 했는데도 예. 의사가 부족하네 막 이러잖아요. 1980년에 가면 0.5명이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그때 의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보는 게 미덕이었죠. 빨리빨리. 그렇죠. 하루에 300명.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300명이면 얼마, 600명이면 2배, 900명이면 3배 이렇게 줬다는 거죠. 네. 그때는 건강보험 제도도 없었죠.
아. 1977년도에 국민건강보험이 시작이 됐지만 네. 그때는 대기업하고 뭐 공무원들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만 혜택을 받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없이 건강보험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의료 그게 얼마인지도 의사가 정하는 거예요. 진찰료 얼마.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보험에서는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됩니다. 덜 네. 받아도 처벌받습니다. 의사가. 네. 그거는 환자 유인행위라고 해서 정해놨는데. 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마음대로 정했죠. 그때 습관이 남아서 이렇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의사한테 뭐 1분, 2분만 봐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거기는 30분을 봐요. 대학병원 가면 그러면 생각을 하죠. 도대체 30분 동안 의사는 무슨 얘기를 나눌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5분만 지나도 막 엉덩이 왜 의사가 나를 안 내보내지 막 이러거든요. 사실.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가를 높이면 뭐 네. 예를 들면 감기 너무 싸니까 계속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싸면 사람들이 안 가고 통제가 될 텐데 비용으로 통제하는 게 사실은 제일 하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꼭 필요한데 그 가격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그 가격을 맞추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실손보험 때문에. 가격으로 그게 통제하는 것 무슨 말이죠? 자체가 그러니까 즉 감기 한번 진료받으려면 7만 원씩 내십시오라고 하면 7천 원일 때는 가던 분이 안 가게 되니까 그거부터 환자의 진료 횟수를 줄이자는 아이디어는 네. 실손보험 때문에 안 된다. 네. 그게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나라 응급실은 꽤 비싸요. 네. 그쵸. 응급관리료라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인가 수가가 별도로 있고 아. 응급실은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응급실은 기본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과잉하게 검사를 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나는 10,000원이면 되는데 실손보험 20만 원어치 검사를 하건 30만 원어치 검사를 하건 실손보험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10,000원 또는 2만 원이면 되는데 가격이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수가를 높여도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는 돈을 적게 내니까 네. 효과가 없을 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윤구현 팀장님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대안을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내렸던 결론 네. 진료 횟수를 줄이고 네. 그래서 의사들을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에 종사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한국의 의료를 좀 잘 바꿔보자는 결론에 대해서 네. 어디 한번 잘 되나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의료 문화 1번, 네. 2번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네. 그 두 가지가 네. 그거를 아마 못 바꾸게 만들 겁니다. 라는 네. 뜻입니까? 네. 그 우리 오건영 팀장님인가요? 참 열심히 제가 네. 다 듣는 건 아니어서 이 세 가지 동시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열심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트리피네 트릴레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자로 가면 가입자로서는 원하는 게 뭐예요? 수가가 낮아야 돼. 저렴한 의료 그렇죠. 비용. 싸야 돼. 그리고 내가 국민들로서는 선택은 마음대로 해야 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언제든지 병원. 그리고 네. 건강보험료는 낮아야 돼. 싸야 돼. 싸야 그렇죠. 돼.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가 열심히 일해주면 되는데. 또 그렇죠. 공급자도 가면 똑같은 얘기가 있죠. 또 하나는 수가는 높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심사는 안 해야 돼. 내 맘대로 해야 돼. 네. 비싸게 그리고 받을 수 있고. 포괄수까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행위별 수까지로 가야 돼. 요 세 가지 공급자 측면에 요 세 가지, 수요자 측면에 요 세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윽박질림을 당해서 병원을 못 오거나 네. 아니면 의사가 협박을 당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고 큰 돈은 못 벌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네. 적당한 타협은 없다. 네. 원래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늘 비관적이에요, 이 팀장님은? 저 사회복지사고요. 2개씩만 하면 안 됩니까? 2개씩만 하면 안 됩니까? 3가지 안 된다고 하면? 와. 아니, 너무 그 뭐랄까 답이 없다는 얘기 결론밖에 안 나와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현 기자님 저랑 나이 비슷하잖아요. 네, 네. 거의 동년배거든요. 동년배입니다. 한 살 차이니까 2살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해 안 가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프랑스 애들은 애를 안 낳는데 프랑스 애들 미쳤나 봐요. 뭐 저 나라 망할려나 봐. 이런 얘기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 번은 저기 어느 나라는 가면은 물값이 석유보다 비싸대. 뭐 이런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생수 좀 괜찮은 거 석유보다 휘발유보다 비싸고.
그리고 우리나라 애 안 낳고. 그게 옛날에는 되게 의아했는데 나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그렇게 사유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거예요. 좀 할 때는 이러다가 결국은 해결책은 뭐 그냥 비슷한 상황에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게 괜히 그런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된 제도인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감기 진료 받으려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의사는 보면 뻔히 쉬고 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런데도 왜 연결 안 해줘?라고 하는 게 연결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해주기 시작하면 지금 저 코리아에서처럼 감기 환자들 뭐 매일 그렇게 생각할 모든 수 종합병원 가고 그래서 우리 아까 박정 교수님이 지방의료 붕괴한 게 이제 환자들이 자꾸 이제 서울로 와서라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방 의료 수준이 떨어지니까 내가 서울로 간 거 아니야. 이거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달기냐 달가리냐 문제. 문제인데 요 문제만큼은 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생긴 이유는 고속도로가 잘 뚫리고 KTX가 생기면서부터거든요. 뭐 그럴 수 서울에 오기 있겠죠. 편해지면서. 자를 수 없잖아요. 네. 편해지면서 지방 환자들이 손쉽게 서울로 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서울로 가서 진료 받으면 유명한 데서한테 진료하면 좋겠지. 뭐 어떻게 막아요? 막는 방법 없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너네 지역 안에서는 못 떠나 이거거든요. 강원도에서 암이건 뭐고 다 치료해야 돼. 극히 희귀하거나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네 주치 너네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가 이 사람은 정말 뭐 서울 살기 비파에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뭐 되겠구나. 이런 병원을 꼭 다녀야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할 때 가는 거죠. 환자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응급실, 그러니까 2020년에 의사 부족하다 그래서 막 이제 지역 의사 제도, 그래서 정원 400명 돌리고 10년 동안 400명 돌리고 그 사람들은 면허 딴 이후에 10년 동안 의무 근무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예를 든 게 소아외과였었어요. 소아외과가 뭐냐면 이제 복강내 장기를 주로 수술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박정훈 교수님이 그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라남도 쪽에서 교통사고 난 아이가 불행하게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전전하다가. 근데 그 드물어요. 이 보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이 보는 의사가. 근데 다 서울에 있죠. 다 왜? 서울에. 이 장기를 주로 수술하는 지방의 어머니들도 자꾸 서울로 오세요. 네, 지역에서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사실은 반드시 이분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은 흔히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드물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역에 남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동네 소아들이 맹장 수술이나 탈장이나 이런 좀 작은 수술도 그 지역에서 계속 해야 돼요. 비응급일 경우에. 비응급일 때 내가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나 심장 보려 나 서울로 갈래. 평상시는 괜찮아요. 야간에 멈추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저는 집에서 서울대병원도 10분 15분 고대 안암병원도 10분 15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1년 24시간 어딘지든지 응급실을 갈 수가 있어요. 예. 회사는 강남?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내가 자꾸 서울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점점 좀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명밖에 안 나오면 당직은 못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말 야간에 문제 터지면 답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알겠어요. 평상시에 그 지역 병원 계속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 지역 환자분들이. 그거는 내 몸을 임상 시험으로 그렇게 맡기기 사실 쉽지 임상 않으니까. 수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안 심각합니다. 동네 의원에서 진료 받으셔도 돼요. 굳이 대학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이제라는 좀 비형 관념과 좀 특이해서 장비가 이렇게 필요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요. 의사가 실력만 있다면. 근데 환자들은 모르죠, 그 정보를. 그래서 좀 그래도 의원급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데를 정보를 좀 만들자. 그런 작업들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게 뭐 바람직한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꼭 그 방법이. 어쨌든 간에 의원급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의원급에서 해결해 줘야 진짜 큰 문제가 지방이다 그러면은 그 동네 최소한 대학병원을 가더라도 그 지역 대학병원을 가셔야 주말 야간에 문제 터졌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해줘야. 네.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방 의료를 활성화시킵시다라고 하면 네. 내 몸이 내 병이 네. 지방 의료 활성화하려고 존재하는 몸이고 병이냐?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
굳이 그렇게 하려면 강제 배정밖에는 답이 없겠네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근데 아니면 서서히 지방 병원이 좋아지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좋아야 가지고 가야 좋아지지. 맞아요. 서서히 그렇게 될 수가 서서히 많이 가야 되는데 서서히 많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을 떠나면은 뭐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해준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물론 꼼수는 있죠.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럼 이제 일단 정치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이고 그래서 뭐 그리고 그러면은 야 서울 집값 오르는 거는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 뭐 그런 얘기 그런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괜히 서울 집값만 더 비싸질 수도 그럴 수 있겠군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막지 않으면 듣다 보니까 자꾸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답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래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뭐 어쩔 근데 수가 없네. 사실 그런 문제들은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국회에서 그게 통과될 일이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많은 당연히 이것만 전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이것만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자주적으로 얘기하죠. 이거는 망하고 새로 세팅하는 게 낫다. 빠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의료 문화를 없애고 처음부터 세팅. 그냥 다 망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했네. 답 없네. 어떡하지? 새로 지금까지는 시작하자.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한 건데, 네. 그죠?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게 유지돼 왔을까요? 건강보험이 일을 되게 열심히 잘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1977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는 아주 일부 원래는 그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 그때는 선택이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강제 제도를 선택이라는 건 의사가 건강보험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네. 나는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네. 선택을 했다. 이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다 당연지정제로. 네. 1977년에 그게 생긴 거예요. 예. 근데 당연지정제로서 했더니 그때 의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때 이제 수가를 관행 수가, 당신이 평상시에 받는 거에 지금도 우리나라 비급여는 수가가 정해진 수가가 없어요. 받는 거에 70%는 보장을 해준 거예요.라고 주장을 했고 의료계는 40%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했는데 그거 이외에 당신 이제 건강보험 안 되는 환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는 걸로 충분히 벌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그냥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1977년이면은 나라에서 하는 일을 함부로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됐잖아요. 88년인가 전국민 예. 의료보험이 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의사는 환자 많이 보는 거에 익숙하고 환자도 어느 병원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 찾아가는 거에 익숙한 상황에서 그냥 다 풀어놓은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큰 병원, 서울병원으로 집중하게 되고. 네.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교수님도 얘기했죠. 교육과 의료는 공공은 다르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만약에 풀어봐요. 학교. 당신이 전국 어디에 있든 원하는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 서울대로 오겠죠. 그쪽으로 몰리겠죠. 네, 고등학교를 하는데 원하는 선생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선생님은 중학교 배정하듯이 병원도 배정해야 된다. 유명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이 뭐 3,000명 이럴 것이고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이 1명, 2명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료를 우리는. 댓글 안 보려고요. 아니, 진짜 이런 얘기 하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상황도 나쁘고 네. 뭐 이게 사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동의, 네. 동감. 그리고 뭐 만병통치약 없음도 동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료 체계가 없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벤치마크도 없다는데 동감. 지금은 그럼 뭘 어떻게 그냥 이대로 놔둬요? 저는 필수 의료 문제를 막 여러분들이 뭐 소송 뭐 형사처벌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응급실 가다가 의사 없어서 자꾸 쓰러지고 그런 일 벌어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강제로 이게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하고 비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비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작은 병이면 작은 응급실 가야지. 큰 병일 때 큰 응급실 가야지인데 제가 응급 이제 뭐 매체에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된 팟캐스트 한 5년 정도 출연을 이제 패널로 나갔었는데 예. 뭐 응급의학과 제일 큰 병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자는 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몰라. 그래서 환자 보고 어떻게 알아서 큰 병원 작은 병원 가라 그래. 그렇죠. 할 수 없어 그거는. 그렇죠. 그건 의사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병원에서 왔는데
아 당신은 경증이니까 저쪽 병원 가세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그렇죠. 이번에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도 병원에서 진짜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구에서 일어난 수술하려면 사건이 뭐죠? 낙상한 10대 낙상한 10대 떨어진 아이가 애가 머리를 다쳐서 사망. 응급실 돌다가 의사 못 병원, 찾아서 네. 사망이죠. 네. 예. 병원에서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사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했으면 어떻게든 잡았을 거예요. 예. 근데 병원에서도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응급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 병원에는 지난주에 SBS 보니까 이제 병원 응급실 주치 환자 경찰이 넣고 경찰이 왜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을 병원에 놓느냐? 아유 저기 구치소에서 났다가 사고 나가지고선 사망 사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병원에 넣는다. 그래서 병원에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구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건데 지금 응급실 상황이 어떠냐면 네. 술 먹은 환자들을 길에서 쓰러지면 다 응급실에 보내요. 경찰이 네. 그게 지난주인가 SBS에서 좀 크게 다뤘었어요. 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왜요? 구치소에 이제 넣었더니 뭐 토하다가 뭐 숨막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들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중에 한 명은 그게 술 취한 게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쓰러져 그렇죠. 있으니까 네. 뭔지 모르죠. 네. 예. 예전에는 술은 먹었는데 술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다른 질환 때문에 쓰러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일단 수도 병원 있죠.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그 정말 10,000명 중에 한 명, 뭐 10만 명 중에 한 명의 케이스를 위해서 검사를 쫙 훑어야 되는 거죠. 네. 통제 안 되는 환자.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이제 쌓여 있고 또 이제 주말이다 그러면은 이제 문 안 여니까 이제 감기라고 아직 열나면 다 이제 병원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응급실에 이제 계속 있고, 쌓이고 네. 그러다 보니 진짜 급한 환자는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빨리빨리 저기 작은 응급실로 가세요. 당신은. 주치 환자든 뭐든. 네. 큰 병원 응급실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올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가? 주치 가기 싫어. 환자부터 작은 병원 응급실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아마 아주 큰 병원 응급실에 보내진 않을 겁니다. 주치 환자를. 정부 경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설마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감기 환자니 아니면 뭐 고열 환자. 우리 이제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감기 좀 걸려도 병원 안 가도 되네. 굳이 큰 병원 갈 필요 없네. 그냥 내가 집에서 타이레놀 먹으면 해결되네. 우리 깨달았잖아요. 근데 소아과가 힘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소아과가. 왜? 안 가도 되더라. 를 알게 된 거죠. 허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까 실손보험 얘기도 했는데 언더스탠딩 너희들 뭘 걱정하고 하는지 알겠는데 또 백날 그거 전문가님 모셔서 토론해봐야 어차피 답 없어. 답은 있어요. 하기 싫은 거죠. 뭐죠? 답을 얘기해 주세요. 통제. 혼자 통제하고 병원 통제하고. 환자를 강제 배정하고. 네. 답은 있어요. 모두가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다기 그렇죠. 모두가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당연히 안 될 수 테고. 없어요. 근데 그 불가능하다고 국회가 하면 좀 재밌는 거. 그 시민단체가 그 이제 의료 문제에 있으면 항상 주장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정부랑 건강증진기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법에 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보통 한 14%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정으로 14, 건강증진기금 6인데 근데 보통은 재정에서 10, 증기금은 4%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전 이거 해결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야당일 때는 법안을 내놓다가 여당일 때 가만히 계세요. 항상. 그렇죠. 내가 욕 먹어야 되니까. 항상. 네. 건강보험료 중에 많은 부분을 주라는 겁니까? 재정에서 주도록 돼 있어요. 20%를 재정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건강보험 펑크난 거 메우고. 그렇죠. 펑크는 안 났는데 예. 사실 펑크 안 났거든요. 준비금이 조금 적어지죠. 준비금. 정확히 하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적립금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준비금이죠. 네, 준비금 얘기는 뒤로 가서 얘기하고요. 아무튼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라의 재정에서 건강보험에 돈을 넣으라고 하는데 야당일 때는 법을 열심히 내세요. 근데 그거 잘 넣으면 우리 이 고민한 거 해결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얘기 왜 해요? 뭐하러? 이게 얘기는 뭐냐면은 네. 국민들이 싫어하는 얘기 안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얘기 막 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재정에서 좀 넣어라 하는 것도 안 하는 정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일 땐 하죠. 야당일 때는 열심히 하는데 환자 강제 배정 같은 거를 집권하고 나서 할 수 있겠냐?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되게 얄밉습니다. 강제로 배정해야 된다. 네. 안타깝지만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그냥 그대로 두고 네. 의사의 숫자를 늘려서 네. 하면 안 돌아갑니까? 그건? 의사의 수가 늘어나긴 해야 돼요. 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제가 그 3분 남았습니다. 지금 지난 1970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에 사망자가 25만 명이었거든요. 예.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30만 명 넘었죠, 우리가. 음. 한 2050년쯤 되면은 7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가. 네. 의료비는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렇죠.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네. 이 문제 때문에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의사는 늘어나야 됩니다.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 네. 때문에. 네.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20년 지나면은 암 환자가 지금의 2배로 늘 거고요. 예. 고혈압 환자 1.7배로 늡니다. 예. 네. 그 문제 때문에 의료인은 늘어나야 돼요. 예. 근데 그럼 의사들과 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한 이 문제가 해결되나? 그건 아니다. 의사가 늘어나도 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왜요? 간단치 왜? 않습니다. 많이 늘면 지금 또 응급의학과는- 실손보험 얘긴데 왜 수가 올리면은 필수로 쪽으로 갈 거 아니냐. 실손보험에서 편하게 쉽게 난이도 낮고 소송 걸릴 가능성 낮게 돈 버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저기서 도수치료를- 돈 열심히 도수치- 버는데 굳이 필수 의료를 그럼 뭐하러 가냐? 이 왜 말이죠. 밤에 환자들한테 술 취하는 환자한테 욕 먹고 가면서 밤에 수술하고 밤새고 이걸 왜 하냐고요. 이른바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그럼 간단하게 이른바 환자를 홀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피부과 성형외과 오히려 나아요. 피부과 성형은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 돼요. 예.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예. 네, 쌍꺼풀 수술 얼마? 뭐 수요 공급에 실손보험이 따라가요. 망치고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죠. 도수 치료를 예를 들게요. 우리 뭐 횟수인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의원급 비급여 실손 비급여의 27%가 도수 치료라고 돼 있어요. 예. 20만 원이 수렴합니다. 도수 치료 수가는 왜? 실손보험 하루 외래 한도가 20만 원이 보통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싸게 하나 10만 원을 받나 20만 원을 받나 어차피 환자한테 나간 돈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환자는 10만 원짜리냐 20만 원짜리를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잘해주는 데를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짜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나누냐? 의사랑 물리치료사랑 보통 7대 3으로 나눕니다. 의사가 7. 네. 물론 이제 시설도 있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리스크도 본인이 떠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많다 적다 할 수 없지만 그 물리치료사가 3을 받는 것도 계산해 보면은 열심히 일하면 뭐 1,000만 원 벌어요. 병원에서 일하면 훨씬 많이 벌어요. 네. 의사는 더 많이, 의사는 뭐 물리치료사 몇 명 데리고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그러니까 실손보험으로 해줄 수 해야 하지만 거기서 돈 벌기가 너무 쉽죠. 남발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계속 개발되니까 네. 그리고 비슷한 게 한방에 2019년에 추나라고 이제 급여가 됐어요. 한방 추나라고 해서 네, 네. 그게 수가가 얼마냐면은 복합 추나라고 하는 것인 경우에 35,000원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근데 한방 추나는 한의사가 해야 되고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해도 돼요. 당연히 한의사가 하는 게 더 비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수가는 35,000원이에요. 그것도 본인 부담 80%예요. 환자가 2만 얼마 내야 돼요. 도수치료 20만 원짜리 받는 거랑 추나 받는 거랑 35,000원 이제 추가 받는 거랑 환자 부담금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 다들 도수치료 받으러 간다는 겁니까? 그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의사를 많이 배정해 봐야 네. 그런 쪽으로 몰리는 의사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 네. 실손보험이 살아있는 한 그쪽에 빠지는 의사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실손보험만 망쳐지고 건강보험만 누수되고 의사를 늘려놓으면 필수의료로 가지 않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산부인과랑 소청과는 출생아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죠. 왜냐하면 산부인과만 보면 90년대에 개원한 선생님들이 아직 현업에 계시거든요. 네. 네. 출산율 한참 높을 때 막 나와 있는 분들 보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개원하는 게 바보죠. 이미 너무 있으니까. 많으니까. 네, 그분들이 나갈 때까지는 안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없이 돌아가기가 힘든데 그러면 전공의가 수련을 안 안 받으면 들어가니까. 전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전공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수들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전공의 없이 교수들로 모든 업무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 왜냐? 수가를 올리면 이쪽으로 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학병원이 일단은 교수들로라도 돌려야 되니 네.
그런데 교수들 연봉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건데 똑같은 의료행위를 하면 대학병원하고 의원하고 수가가 의원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접수 계산하는 방법이 뭐 상대가시 점수, 환산지수, 종별가산 뭐 이런 복잡 좀 곱하기 3번 하는 곱하기 2번 하는 계산으로 공식으로 나눠지는 건데 의원급이 어렵다고 의원급을 좀 올려주다 보아서 지금은 똑같은 걸 하면은 의원이 돈을 더 받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수가를 올려주면 의원도 올라가서 개원을 해버립니다. 교수님들이. 네, 그러면 오히려 병원이 더 빵꾸가 나죠. 그러면 방법은 대학 병원에서 하는 것만 수가를 올려줘야 되겠네요. 예. 넉넉히 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 막 하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흉부외과도 맞지 뭐 제가 뭐 흉부외과 쪽 열심히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뭐 출연도 제가 부탁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똑같은 이슈예요, 사실은. 네, 흉부외과. 그러니까 대학 병원에서만 돌아가야 되는 업무들은 지원을 전공의 없이 교수들만으로 개원하기 힘든 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전공의들이 가장 안 가는 과는 개원하기 힘든 과예요. 흉부외과 개원 못 하잖아요. 예. 네. 물론 하지정맥류 소수 하지만 굉장히 소수고 네. 뭐 산부인과 개원하기 어렵게 됐고 소청과 개원하기 개원하기 어렵게 됐고 어려운 과는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줘야 의사들이 남습니까? 개원을 안 해도 전공의가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본인이 오래된 의사인데 종합병원에서 네. 본인이 계속 진료 볼 수 있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그래도 경쟁률은 2대1, 3대1이란 내가 수련을 받고 나왔을 때 교수가 될 확률은 2대1, 3대1이면은 예. 그 나머지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수가 못 되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개업도 못 하고. 할 수는 있지만 흉부외과 내가 공부한 거는 써먹을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럼 흉부외과 전공했다가 그 대학병원의 과장 교수가 안 되더라도 그 대학병원에서 계속 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거나 저번에 이제 그때 이제 나오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뭐 PA라고 해서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간호사들이 좀 하는 거를 일부러 의사를 맡기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병원 내에서 의사들이 등급이 생기는 거예요. 고급 업무하는 의사와 수준 낮은 업무를 하는 의사. 네. 좋아하겠어요? 같이 공부했는데 싫어하죠. 나는 여기서 20년 됐는데 10년 지금 고급 업무 하는 5년 차 와가지고서 나한테 지시하면 좋아하겠어. 우리나라 문화는 쉽지 않죠. 그러면은 그냥 골고루 나눠야 되는 거예요. 수술 일주일에 6개 하시던 분이 3개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다 같이 비슷하게 커야지. 그렇게 등급을 나누는 건 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또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모셨더니 있잖아요. 답 있잖아요. 할인 통장이니까요. 우리가 답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시고 뭔가 더 답답해지는 느낌. 강제 배정 말고는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다. 저희 디지털에서 얘기도 좀 한다고 했는데 못 할 시간이 없군요. 라이프 시멘틱스의 네. 윤구현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뭐 기왕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거 수습을 좀 해야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는 수습하시는 걸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